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이 정말 좋아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호사들도 친절해요. 아니야, 난 절대 그런 곳에 안 갈 거야. 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하지만 어머니, 혼자서는 생활이 너무 위험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사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노후를 품위 있게 보낼 수 있는 비밀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온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 할머니는 85세의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의사들은 요양원을 권했지만 할머니는 내가 평생 살아온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고 하셨죠. 그 순간 우리 가족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 모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노후에 대한 불안감에서 완전히 벗어나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부모님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입니다. 이는 살던 곳에서 나이 들기라는 의미로 자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계속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익숙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은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보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더 좋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지능력 저하 속도도 30%나 늦어진다는 놀라운 사실. 지금부터 제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로드맵입니다. 요양원에서 타인의 케어를 받는 수동적인 노후가 아닌 자신의 집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활기찬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유용한 노하우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바로 주거 환경의 개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제한을 고려해 집을 미리 개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할머니의 경우 우리 가족은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오셨을 때 집을 다음과 같이 개조했습니다. 우선 현관과 방 사이의 문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휠체어나 보행기를 사용할 때 넘어질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노인의 낙상 사고 중 30% 이상이 문턱에서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세면대와 변기 주변 그리고 샤워 공간에 모두 설치했죠. 이 작은 변화가 할머니의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노인의 자존감과 독립성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단은 어떨까요? 한국의 많은 가정이 2층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할머니의 방을 1층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만약 1층으로 방을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계단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단 리프트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며 요양원 비용과 비교하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이런 주거 환경 개조는 단순히 편의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확신은 정신적 안정감을 주고 이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히 개조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40% 낮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노인의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러한 주거 환경 개조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재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홈케어 서비스의 활용입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요양원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홈케어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신의 집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문 요양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인 홈케어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집에 방문하여 식사 준비, 청소, 목욕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할머니의 경우 처음에는 하루에 4시간씩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할머니의 식사를 준비해주고 약을 챙겨주고 집안일을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목욕 시간에는 큰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나중에 할머니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을 때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해지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물론 요양원보다는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용 대비 가치입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에서 익숙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가치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홈케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제 방문 요양은 필요한 시간대에만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간 데이케어 센터를 활용하면 낮 시간에는 센터에서 다양한 활동과 돌봄을 받고 저녁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홈케어 서비스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제공자를 찾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의 경험, 자격증, 이전 고객의 평가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한 매칭을 기대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서로에게 맞는 돌봄 제공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기술의 활용입니다. 최근 발전된 스마트 기술은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노인 지원 기술 ASSISTIVE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비상호출 시스템이 있습니다. 목걸이나 손목밴드 형태로 된 이 장치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 번의 버튼 클릭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 할머니도 이 장치를 항상 착용하셨는데 한 번은 밤중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지셨을 때 이 장치 덕분에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약 복용을 관리해주는 스마트 약통도 매우 유용합니다. 이 장치는 정해진 시간에 알람을 울려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고 약을 복용했는지 여부를 기록합니다. 일부 제품은 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경우 가족이나 간병인에게 알림을 보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솔루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약 먹었어? 같은 간단한 질문부터 119에 전화해줘. 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의 도움 요청까지 가능합니다. 음성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센서 기술도 큰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침대나 의자에 설치된 센서는 노인의 활동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평소와 다른 패턴이 감지되면 가족이나 간병인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화장실 사용 빈도가 급격히 늘어났다면 건강 이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노인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이런 기술들이 인간의 돌봄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지원으로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돌봄이 가능해지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을 노인의 필요와 선호에 맞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술이 모든 노인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노인의 신체적, 인지적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기술을 선택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공동체의 지원입니다. 한 마을이 있어야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노인을 돌보는데도 공동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지원의 가장 기본은 이웃의 관심입니다. 제 할머니가 사시던 동네에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종종 할머니를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반찬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관심이 할머니의 정서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 조직적인 형태로는 노인 돌봄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족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때로는 돌봄의 책임을 분담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월요일에 B씨의 부모님을 돌보고 B씨는 화요일에 A씨의 부모님을 돌보는 식으로 말이죠.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 체크, 문화활동, 식사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이런 프로그램은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세대 통합형 주거 단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돕는 형태의 주거 환경입니다. 노인은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통해 활력을 얻고 젊은 세대는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정서적 지원입니다. 노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요양원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이런 외로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집에서 지낼 경우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사회적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할머니의 경우 일주일에 2번 동네 노인 모임에 참여하셨습니다. 비록 반신마비가 있으셨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고 이 모임은 할머니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또한 원격 소통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상 통화를 통해 멀리 떨어진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인을 위한 간편한 태블릿이나 화상 통화 기기도 많이 출시되고 있어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정서적 지원에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모든 노인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이 된다면 반려동물은 노인에게 큰 위안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은 노인의 일상의 구조와 목적을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리 상담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많은 상실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한 우울이나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다루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방문 상담이나 원격 상담 서비스도 많아져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의 의미나 목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봉사, 취미활동, 지식 공유 등의 활동을 통해 노인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요소는 가족의 지원과 준비입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노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돌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지원과 체계적인 계획까지 포함합니다. 가장 먼저 가족회의를 통해 노인의 희망과 필요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돌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때 모든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돌봄 계획을 문서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계획에는 일상 케어, 의료관리, 비상상황 대응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서화된 계획은 가족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필요시 외부 돌봄 제공자와의 협력도 수월하게 합니다. 대화와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의 상태나 필요는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계획을 조정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이 자신의 감정이나 걱정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돌봄 제공자의 자기 관리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족 돌봄자는 종종 과도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과 자기 관리 시간을 확보하고 필요시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기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돌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문제가 이미 발생한 후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선택의 폭이 좁아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50대, 늦어도
60대 초반부터 노후 돌봄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세요.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노년을 보내고 싶은지,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재정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등을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 준비도 잊지 마세요. 대리인 지정, 의료지시서, 유언장 등의 법적 문서를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의사결정 능력이 감소했을 때 자신의 의사가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양원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은 개인의 선택과 존엄성 존중입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노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유지할 때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 할머니는 결국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할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익숙한 환경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떠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 가족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통해 자신 또는 부모님의 노후를 더 존엄하고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끝까지 자신의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자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는 어떨까요? 노인 돌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신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주목받는 기술은 인공지능 기반 돌봄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집안에 설치된 다양한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노인의 일상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알립니다.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학습 기능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의 일상 패턴을 학습하여 더 정확하게 위험 상황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 케어 하우징 프로젝트는 인공지능이 노인의 활동 패턴을 분석하여 낙상 위험이 높은 시간대를 예측하고 그 시간대에는 더 자주 확인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 도입 후 낙상 사고율이 35%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혁신적인 기술은 웨어러블 헬스 모니터링 기기입니다. 최신 스마트워치나 웨어러블 패치는 단순히 심박수나 활동량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혈압, 혈당, 산소 포화도 등 다양한 건강 지표를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이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의료진이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죠. 특히 최근 출시된 일부 제품은 심전도 측정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심장 질환이 있는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심장 리듬의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경고를 보내고 필요시 자동으로 응급 서비스에 연결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로봇 돌봄 서비스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에서도 다양한 돌봄 로봇이 상용화되고 있는데 이 로봇들은 단순한 말번 역할부터 약, 복용관리, 간단한 건강 체크, 응급 상황 대응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부산시에서 진행한 독거노인 돌봄 로봇 시범 사업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처음엔 로봇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매일 대화하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외롭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로봇은 정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게임도 제공하여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 기술을 활용한 인지, 재활 프로그램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뇌졸중이나 치매 초기 단계의 노인들이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가상 환경에서 다양한 일상 활동을 연습하거나 인지 게임을 통해 뇌 기능을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서울대병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VR 인지 재활 프로그램에 3개월 이상 참여한 경도 인지장애 환자들이 전통적인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고 합니다. 스마트 약물 관리 시스템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 약통은 단순히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약을 제때 복용했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체크하고 복용하지 않았을 경우 가족이나 간병인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또한 처방전이 자동으로 시스템에 입력되어 복용 스케줄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며 약물 상호작용이나 부작용 가능성도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재택의료 서비스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원격 의료 서비스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원격 의료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고, 관련 기술과 인프라도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간편하게 의사와 상담하고 필요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는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 내에서 의료, 돌봄, 식사, 교통, 주거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입니다.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는 마을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 요양시설, 복지관, 자원봉사자, 지역기업 등이 협력하여 노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노인들은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지역 공동체와의 연결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세대 통합형 주거 모델의 확산입니다. 이는 다양한 연령층이 한 공간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돕는 형태의 주거 방식입니다. 젊은 세대는 저렴한 주거 비용이라는 혜택을 받고, 노인 세대는 일상적인 도움과 사회적 교류를 얻는 윈윈 모델입니다. 서울시에서 시작한 세대 공감 공유 주택 프로젝트는 대학생과 독거노인이 한 건물에 살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월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주 2회 이상 노인들과 식사를 함께하거나 간단한 집안일을 돕는 방식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크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 기술과 서비스들은 노인들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자신의 집에서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보와 접근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여 노인들이 이러한 기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기술 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기술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노인 돌봄은 더욱 개인화되고 기술과 인간의 돌봄이 조화롭게 결합된 형태로 발전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노인의 존엄성과 선택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노후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즐기는 또 다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준비와 지원이 있다면 누구나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이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